연결해서 항이뇨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 뭐죠? 다이우레틱 이뇨에 반대되는 호르몬.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ADH라고 부르는 약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바소프레신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아마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생리학 때 한 번씩 보셨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집합관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요. 즉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를 해서 체내에 물이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항이뇨제가 그 ADH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수용체를 우리는 바소프레신 수용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이제 크게 바소프레신 1과 바소프레신 2 수용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소프레신 1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혈관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바소프레신 2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항이뇨 작용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ADH 분자가 바소프레신 2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세포막에 있는 아데닐릴 사이클라제를 이제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이렇게 활성화된 아데닐릴 사이클라제라고 하는 것이 CAMP 생산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얘가 이제 증가가 되게 되면 이제 이 세포 안에 형성되어 있던 아쿠아포린 2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막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고요. 요것이 바로 이제 집합관으로 물을 이제 물흡수를 증가시키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흡수가 증가되면서 이제 항이뇨 작용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항이뇨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약이 있냐면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는 약은 바소프레신 유도체이고 장시간 작용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이뇨 작용을 반대하는 기량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뇨제에서 분류를 하지 않았을까? 작용 기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이뇨제의 경우에는 사고체의 세뇨간에 작용을 하는 약이었었고요. 이 항이뇨 호르몬 길항제의 경우에는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차단을 해서 이뇨를 유발을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으로는 코니밥탄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이 코니밥탄이라고 하는 약은 바소프레신 1, 2 수용체 모두를 차단하는 역할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항이뇨 작용뿐만 아니라 혈관 수축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톨밥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소프레신 2 수용체만 어떻게 해요?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뇨 효과를 내는 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티다이우레틱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항이뇨 호르몬 기량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집뇨간에 작용을 하는 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적용을 좀 보시면 그 바소프레신이나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는 거는 요붕증, 그러니까 즉 소변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보는 그 병이죠, 그죠? 그런 요붕증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을 때 특히 이 식도정맥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간경변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간이 경변증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되면 이 간 문맥을 통과하던 혈액이 통과를 잘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쨌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다른 길 쪽으로 이제 혈액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혈액들이 식도정맥 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압이 높아지니까 이 식도정맥이 이렇게 꽈리 모양처럼 울퉁불퉁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꼬부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근데 이제 식도정맥류가 발생을 해버리게 되면 이 식도정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이 얇고 약하기 때문에 압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게 터져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 바소프레신 같은 것들을 투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간 문맥 쪽으로 그러니까 흐르는 혈액들의 어떤 압력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출혈의 어떤 증상들을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프레신 때 혈관을 압박한다라는 어떤 의미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그 코니밥탄이라고 하는 약과 솔밥탄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이게 그 항이뇨를 억제시키는 거고 이제 이뇨 작용을 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나트륨 혈증이 있는 경우, 특히 혈액 안에 물은 너무 많고 나트륨이 적은 경우에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트륨은 두고 이제 물을 빨리빨리 빼내는 그런 어떤 작용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여과된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재흡수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 근위세뇨관이나 원위세뇨관에서 대부분 이렇게 소듐 같은 것들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 집뇨관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은 나트륨의 배설은 이제 억제를 배설은 유발을 시키지 않으면서 물만 조금 더 빼낼 수 있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이 있거나 물열성신부전증이 있을 때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 억제제를 쓰게 되면 다뇨증이라든지 고나트륨 혈증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의 경우에는 정맥주사로 보통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은 급성 쇼크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항이뇨 호르몬은 이게 자궁수축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뇌하수축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자궁수축 유발을 하기 때문에 임신을 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ADH를 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주지 않으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태아를 잃는 것보다 산모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더 이롭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이런 약을 줄 수 있고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억제제의 경우에는요, 이게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간독성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용을 하지 말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비나인 프로스테트 하이퍼플레이시아라고 해서 BPH라는 약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주로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 든 노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병인데, 이게 이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추측을 해보니까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그 전립선에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5알파 리덕타하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정상인보다 더 많이 증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효소가 증가가 되어 있으면서 이제 이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이 비대되어 있으니까 이게 남성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요도가 들어가 있어서 이 요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립선이 이렇게 싸고 있는데, 전립선이 계속 비대해져 버리니까 요도관이 압박을 많이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런 증상들 때문에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치료제를 줘야 되는가? 첫 번째, 소변을 잘 볼 수 있는 약을 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방광 밑에 있는 이제 요도를 싸고 있는 관략근을 조금 늘려줘야 되겠습니다. 이완시켜줘야 되는데, 그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가 바로 교감신경 차단제가 있어요. 특히 알파1 수용체를 차단을 하게 되면 그 방광 경부 요도를 싸고 있는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소변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정상인에 비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5알파 리덕타하제라고 하는 효소가 증가가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약을 줄 수 있냐면 5알파 리덕타하제를 이제 저해하는 저해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약을 주게 되면 이렇게 커져 있던 비대되어 있던 전립선의 어떤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부피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증상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1 수용체 차단제나 5알파 리덕타하제 저해제의 경우에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즉 암이 아닌 그냥 단순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급성 요폐색이 있을 때에도 투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파1 수용체 차단제 대표적인 약으로 이제 테라조신, 독사조신, 알프조신, 탐슬로신, 그다음에 나프토피딜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 나프토피딜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약은 전부 공통적으로 보면 뒤에 신이라고 이제 붙어 있죠, 그죠? 조신, 뭐 무슨 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들은 전립선 평활근 수축 작용을 한다. 그래서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준다. 그 중에서도 그 이제 전립선 평활근 수축 억제 작용이 굉장히 강력한 약이 바로 이렇게 탐슬로신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로도신이라고 하는 약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대표적인 약이 있고, 이 약은 이제 알파1 A 수용체만을 선택적으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 최소화해 두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알파 리덕화즈 저해제의 대표적인 약으로는 피나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약과 규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약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부작용이 있습니다. 테라조신이나 독사조신과 같은 약은 기립성 저혈압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조금 시키자면 그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어떤 그 부작용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밑에 나오는 탐슬로신이나 휘나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약은 성기능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휘나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약은 그 발기부전이나 사정의 감소와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약들을 투여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부작용이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교육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물론 의사쌤이나 이제 약사쌤들도 하시겠지만 혹시 환자가 이제 물어오게 되면 그런 약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되는 약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임산부가 이제 임신을 해 있는 상태에서 이 약을 이제 만지거나 해서 약 성분이 피부로 이제 흡수가 되게 되면 혹시나 특히나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식 기형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약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교육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약을 복용하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에 저녁 식사 후에 일정 시간에 이제 복용을 하라. 그리고 얘를 이제 깨물거나 이제 깨서 먹지 말라라고 교육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거를 이제 조금 위에 임산부하고 조금 연결을 하면 남편이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임산부가 이 약에 노출이 되게 되면 아기한테 기형이 생길 수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야 되는 문제죠. 지난번에 주었었던 과제보다는 조금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교통사고로 뇌외상을 입은 뇌압 씨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네, NSICU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할까요? 또 여러분이 양용어를 배우셨으니까 NSICU에 어드미션 하였고요. 이 나뇌압 씨의 뇌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서 뇌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서 주치의는 이뇨제를 투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나뇌압 씨에게 처방할 수 있는 이뇨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약이 어떠한 작용 기전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가, 그 약효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묘사를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간경 씨는 이름 짓기가 참 그렇습니다. 질병하고 조금 연결을 해서 적어봤는데요. 정강경 씨는 간경변증으로 복수가 차 있고 이것 때문에 복수가 차 있게 되면 굉장히 호흡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횡격막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니까요. 그다음에 이 사람 이제 피 검사를 해봤더니 혈정 나트륨이 130ml 이큐발란트 퍼 리터로 이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이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떤 기대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약물 투여 시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뇨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70세의 강전립 씨는 소변 보기가 힘이 들어서 비뇨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이제 의사가 이 환자에게 약물 처방을 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약을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이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제 투약 교육은 어떠한 것으로 이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영상 강의는 이후에 남아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달아서 올릴 건데요. 이제 과제와 관련되어서는 조금 좀 줄여줄까 합니다. 이렇게 조별 토론도 이제 가능하면 없앨까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문제들도 개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조금 제시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계속되지만 조별 과제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제가 이게 그 과제를 페이퍼로 제출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왜 그 항울제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했었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했었던 거 있죠, 그죠? 그거랑 그 이후에 우리가 문제풀이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조별로 토론하면서 우리가 문제 도출했었던 것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로 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우리 문제풀이 했었던 것도 이제 조별 과제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토론한 내용을 이제 사진을 첨부를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 토론했던 것, 그 다음에 제가 피드백을 주고 난 다음에 교정했던 것, 이렇게 전후를 조금 비교를 해서 과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양식은 제가 따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소화기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으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열심히 풀어오셨을 텐데 그거 문제 풀어왔던 것과 관련되어서 동영상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우리가 다음 차시에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다음 차시에도 문제풀이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